안녕하십니까, 강병주입니다. 부동산학개론 단기 완성 첫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강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아시고 이 강의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 개론 자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첫 번째 나오는 과목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공인중개사 시험은 40점 고락에 60점의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통과가 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실 땐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서 시험에 반드시 나올 만한 거. 공인중개사 시험 1회서부터 지금 최근까지 모든 걸 쭉 분석하다 보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제가 쭉 간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공부하시면 거의 60점 내지 70점 정도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이거 쭉 공부하시다 보면요, 뭐 기본서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거의 한 10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학 개론 자체의 시험에 대한 성격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시험, 모든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학 개론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암기를 잘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중개업을 한다는 전제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학 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 쫙 한번 풀어보고 거기서 나왔던 지문만 다 달달 외우고 가면 맞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 절대로 그대로 못 내도록 요즘 시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부분 됐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기본서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서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본서까지 같이 봐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 개념입니다. 부동산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학자들이 부동산하면, 사실 부동산하면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 생각나시죠? 제가 그 부동산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 아무 말 없이 부동산 얘기하면 토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린 거 여러분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 설명드리는데, 시험 볼 때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사실상 토지의 복합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특성은 사실상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토지 자체는 굉장히 넓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자들이, 자,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를 볼 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를 만지는 사람은 소방어수 같다, 다리를 만드는 사람은 기둥 같다, 배를 만지는 사람은 벽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자, 부동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동산의 개념이 각각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제일 많이 나누는 게 기술적 개념, 요걸 보고 이제 우리는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범적 개념인데, 이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눈에 보이니까 유형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범적 개념, 요 두 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형적 개념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기술적 개념에서 부동산을 보면 눈에 보이는 거죠. 부동산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든 거다, 자연물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사람이 세상에 만들어 나오기 전에 뭐 지구랑 땅덩어리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공간이다. 여러분들이 계신 장소 자체는, 어떤 분들은 지면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거의 대부분 지면에 없으실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 5층, 3층, 9층, 뭐 15층 이런 데서 사실 겁니다. 그건 사실상 공중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지하실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하도, 여러분들 토지 하면은 거의 지표면만 따졌는데 지하도 사실상 토지고, 자, 공중도 토지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일정한 3차원 공간을 형성한다는 이런 공간 개념. 자, 부동산은 일종의 환경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 같은 게 주변 환경이 좋으면 가격이 높죠. 그 다음에 그런 부동산들이 모여서 주변 환경이 좋다는 건 뭐예요? 전철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그것들 다 부동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모여서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용도나 가치가 결정된다. 뭐 이래서 부동산은 환경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부동산의 속성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의 위치다.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틀려지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양반들은 뭐 우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너무 광역적이고요. 보통 자연물, 공간, 환경, 위치.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자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각종 자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적 개념을 보는 사람들은 부동산은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린 자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부동산이 있어야지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산재다. 근데 무슨 소리냐? 주택은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어떤 공장에서 어떤 기업을 만들 때 부동산을 현물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법률적 개념에서 부동산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관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 옳다 그러다, 맞다 그러다를 딱딱 정해주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데 법률적 개념에서 민법 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정의를 합니다. 부동산은 뭐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 99조 제1항에서 정한 게 바로 법적 개념으로서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적 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개념과 전혀 틀리게 아주 딱 그대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볼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각각의 개념에 따라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틀려진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는 협의부동산, 광의부동산 얘기 나오는데요. 초기 부동산 학자들, 부동산을 연구하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법률이나 정책을 공부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부동산, 광의부동산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협의부동산, 광의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법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부동산은 민법 99조 제1항에 나온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는 다 아시죠? 근데 그 정착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도 있다? 건물도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정착물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민법에서 다 배우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협의부동산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우리나라에서는, 자, 외국에서는 토지를 중시하고요. 그 정착물은 여기에 대한 부가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보죠. 독립된 물건으로 봐서 이것을 독립된 물건으로 봐서 이거에 대해서 등기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등기부를 보고 소유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등기란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자를 어떤 막 이동이 가능하니까 등기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점유자를 소유자로 추정합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등기란 제도를 통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자, 그럼 광해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런 협의 부동산처럼 이런 등기 제도나 등기하고 똑같은 게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등기나 등록이 똑같은 제도예요. 여러분들 주택은 등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소유했다. 자동차를 샀다. 그때 뭐합니까? 등록입니다. 등록이나 등기나 똑같은 개념인데 이런 등기나 등록하는 제도가 있어서 민법상 토지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자, 등기나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 제도가 있는 물건이다.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 부동산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등기가 부동산 자체는 보통 어떤 물건 하나에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자, 대상물들은 첫 번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자, 이런 것들은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광해부동산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선박도 등기가 돼요. 선박이 등기가 되는데 선박은 20톤 이상만 등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등기된 부동산, 등기된 물건이니까 부동산과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광해부동산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이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광해부동산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동차죠. 자동차뿐 아니라요, 항공기도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등록하냐면요, 건설기계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기라 그랬는데 건설기계 자체도 이거 등록을 하거든요. 소유자가 누구다. 그래서 이것도 광해부동산을 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요 권리 같은 해당 법률에 보면요, 토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자체는 등록이 대상이 되고, 이거 토지처럼 어떤 소유권 이전 같은 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총 9가지죠? 9가지 물건은 광해부동산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심하실 거, 이런 광해부동산에는 자, 협의의 부동산이 포함된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임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우리는 광해부동산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 얘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분류가 부동산의 분류라기보다는 단위입니다. 사람을 셀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죠. 자, 자동차는 어떻게 셉니까? 한 대, 두 대. 그 다음에 소나 말 셀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두 마리 하듯이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토지도요, 굉장히 지구랑 땅덩이가 전부 다 연결이 되니까 하나처럼 보이지만, 자, 우리가 각각의 토지마다 소유자가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구역 안의 토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필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법률상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걸 따질 때 등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하나의 필지별로 따지는데, 이건 하나의 번지수, 소위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번이 부여되는 단위로서 필지를 따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들 많이 보신 분들 가운데 보면 하나의 어떤 단독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의 단독주택이 여러 개의 필지로 모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획지란 개념, 소위 이용상의 개념, 소위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으로 획지란 개념을 따집니다. 이건 뭐냐면요, 필지와 다르게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때, 자, 어떤 단독주택지가 있다. 이 단독주택지 같은 건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획지, 두 획지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획지가 이렇게 여러 개의 필지로, 뭐 2번지, 3번지, 4번지 여러 개의 필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 하나의 필지 안에요, 이런 집 동네도 있어요. 하나의 필지 안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주택들이 쫙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와 획지가 완벽하게 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되고 하나의 획지가 여러 개의 필지가 면서 하나의 획지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획지 안에 여러 개의 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 안에 여러 개의 획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률 등기상에 우리가 기준이 될 때는 우리가 토지를 개수를 따질 땐 필지다라고 하고, 이용 경제적인 개념, 우리가 실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거래할 때, 이럴 때는 자, 토지 단위를 볼 때 한 획지를 거래한다, 두 획지를 거래한다, 세 획지를 거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라서 요 단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분류해서 우리가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 분류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소지, 부지만 나왔는데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이게 이제 지구다라고 봅시다. 지구란 땅덩어리는 전부 다 우린 부동산학자들은 토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의 분류, 소위 토지의 분류할 땐 지구란 땅덩어리가 다 토지다라고 봐요. 바다도 물 퍼내면 다 그 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토지로 보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런 지구란 땅덩어리 중에서 개발이 된 땅하고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미개발된 땅이 있고 개발돼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은 땅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개발된 땅은 우리가 부지다라고 해요. 그럼 개발되지 않은 땅들, 이런 것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 뭐라고 하냐? 이런 미개발 토지들은 우리가 개발될 원료로 쓸 거 아닙니까? 미개발된 것들은 나중에 자연상태의 토지를 우리 개발해서 우리 사람 살기 좋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소기유할 때 소지 또는 원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소기유할 때 그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지는, 자, 모든 땅을 다 부지라고 하냐? 이 중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택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부지 중에 택지가 아닌 게 뭐냐? 철도 부지 같은 거, 공원 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원 부지 같은 이런 것들은 제외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하고, 이 택지는 크게 두 가지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건물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의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라고 해요. 근데 건물 같은 게 전혀 없이 텅 비었다. 그러면 옷벗을 나자를 써서 나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건부지 얘기서부터 합시다. 하나의 건부지가 있다. 자, 이게 정반대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되죠. 자, 이런 건부지가 있다. 건물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남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남은 땅에다가 뭐 단독주택지 같은 게 여기다 정원도 만들고 뭐 장독대도 만들고 하는 나머지 빈 땅들 있죠. 자, 건부 중에서 건물이 들어가고 남은 땅을 보고 뭐라고 하냐? 여기서 우린 공지다라고 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지하면 텅 빈 땅을 봤는데 텅 빈 땅을 우린 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지라는 건 뭐냐? 건물이 들어가고 남은 짜투리 땅입니다. 그래서 자, 쓸 때는 공지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꽁지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라는, 꽁지가 보통 나머지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자, 공지라고 쓰고 꽁지라고 읽는다 잊지 마시고, 요 나지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 나지를 우리가 크게 또 두 가지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자, 사법상의 제약이 있는 게 있고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게 있습니다. 사법상의 제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행에서 자, 토지를 담보로 돈을 꿀 때 저당권 설정하게 되죠. 이런 저당권 같은 게 사법상의 제약인데요. 이런 사법상의 제약이 있는 토지,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것은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것을 깨끗한 땅이다. 그래서 자, 갱지다라고 합니다. 갱지란 말, 옛날 말에 보면 아주 깨끗한 종이를 보고 우린 갱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땅에다 갱지라고 하고, 갱지보다는 사법상의 제약이 있으면 갱지보다 질이 낮다 그래서 우린 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 자체는 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분류에 대한 개념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요 용어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분류할 때 소유권과 그 실익의 사용상의 실익에 따라서 사용실익입니다. 사용실익에 따라서 소유권 인정 여부 사용실익에 따라서 저 부동산을 분류하는데요. 자, 우리가 토지를 분류할 때는 자, 여기가 바다다. 그 다음에 육지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권은 사실상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거 육지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가 되니까 육지만 소유권 인정돼요. 바다는 소유권 인정된다. 소유권 인정이 안 됩니다. 공동소유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육지 중에서요, 이게 막 파도가 쳤다. 파도가 쳐가지고 요만큼이 바다가 돼버렸다. 이렇게 바다가 됐으면 등기는 있지만 사실상 요만큼은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린 포락지다라고 합니다. 이런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쓸모도 없죠. 사용 실익 자체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바로 포락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자, 육지 있는 땅 중에서요. 어떤 땅들 보면 이렇게 축대가 있다. 축대가 있는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이 돼서 이런 축대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데 옛날에는 굉장히 좀 비스듬하게들 이렇게 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집 짓고 살고 여기에 집 짓고 사는데요. 여기서 축대에 대한 이 부분 자체는 자, 요 축대에 포함되는 이 부분 자체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런 땅을 보고 우린 법으로만 인정, 소유권 인정되지만 사용실익이 없다 해서 법지다라고 합니다. 요 법지는 자, 소유권은 인정됩니다만은 사용실익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정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빈지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바닷가가 있다. 바닷가가 있으면 자, 썰물일 때는 물이 이렇게 이만큼 자, 밀려 나갑니다. 근데 밀물일 때는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땅이 있죠. 자, 썰물일 때는 맨 땅이 되지만 밀물일 때는 물에 잠기는 땅. 요 땅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하는데 왜 빈지라고 하느냐? 이런 땅은 평상시엔 사람들이 못 씁니다. 자, 돈 있는 사람 여기 집 같은 거 안 짓고 살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땅이라도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소유권은 어디까지만 인정되냐? 밀물일 때 여기 밀물일 때 물이 들어온 데까지만 우리가 소유권이 인정돼요. 물이 안 들어온 데까지만. 자, 밀물일 때 물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바다로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다로 봐서 우리는 소유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 땅은 자, 그럼 결국 이게 빈지인데요. 이건 바다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 인정된다. 소유권 인정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은 보면요. 1년에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는 게 뭐 며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땅들은 좀 약간 복도도 가지고 사람들이 농사 같은 거 짓고 가난한 사람 집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사용실익은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린 빈지, 법률상은 바닷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용어들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소유권과 사용실익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 개념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 상태에 따라서 맹지와 부지로 분류합니다. 맹지와 부지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이 건축이 되려면요. 건축하려면 자, 이런 땅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야지 도로가 있어야지만 이 땅에 어떤 건축허가 나옵니다. 왜? 자동차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땅들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여긴 건축허가 안 나와요. 사람이 날라서 들어갈 수는 없죠. 자, 이런 땅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한다? 맹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맹지가 있다. 이런 맹지는 건축허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근데 이런 맹지가 있다. 이런 맹지가 있을 때 여기다 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만큼만 앞에 땅을 삽니다. 사게 되면 도로에 접하죠. 자, 이런 땅은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이런 땅을 보고 우리는 자루형 토지. 부대자루 자체가 입구는 좁고 안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루형 토지 이걸 보고 부지다라고 하는데 한문이 앞에서 말한 부지와 뒤에서 말한 부지가 틀립니다. 뭐 여러분이 한문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자루형 토지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루형 토지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맹지 얘기는 좀 많이 나오는데 요 맹지 개념은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한 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준비를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부동산의 용도는 아까 우리가 택지 얘기했었죠. 용도에 따라서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자, 임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택지는 아까 뭐랬죠? 건물이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농지는 자, 농업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지는 산림 같은 건데 이 택지 자체는 주거용 택지, 상업용 택지, 공업용 택지, 그 다음에 업용 택지 또는 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도 분류합니다. 농지는 자, 전지가 뭐죠? 밭으로 사용한 땅이죠. 그 다음에 답지, 논으로 사용한 땅입니다. 과수원도 농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구분되고 임지 자체는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보통 그냥 임야 많이 하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신탄임지와 용재림지로 구분합니다. 자, 목재용 나무로 쓰는 그런 목재용 나무로 쓰는
그런 나무들이 재배된 땅을 용재림지라고 하고 신탄림지는 잡목들이죠. 이런 건 뗄감으로밖에 못 쓴다. 신탄림지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이렇게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도에 따라 가격이 막 틀리니까요. 그래서 용도를 구분할 때 이걸 대분류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보고 소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조심할 거 어떤 땅이 개발되면요. 시골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또 임지가 농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땅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전환 과정에 있는 땅들 이런 땅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걸 보고 우린 후보지다라고 합니다. 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그럼 뭐 택지 후보지. 자, 이 후보란 얘기는 여러분들 선거도 있거니 많이 알죠. 자,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 후보. 자,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이 될 사람 국회의원 후보합니다. 즉 농지가 택지로 전환 과정에 있으면 뭐가 될 거다? 택지가 될 거니까 택지 후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분류 상호간에도 이렇게 소분류 상호간에 전환 과정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환될 수 있겠죠. 이렇게 소분류 상호간에 전환되는 땅들은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것도 후보지라고 한다? 좀 문제가 있죠. 왜? 이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될 전환 과정에 있으면 후보지라고 하니까 이런 소분류 상호간에 전환 과정에 있을 때 우린 이행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행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는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과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부를 때 쭉 용어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각각의 용어가 무슨 뜻인 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번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공부를 중요한 내용들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험에 거의 대부분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인데 부동산의 특성,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